네, 오늘 쇼펜하워 18주차 총 59주차. 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네, 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범죄자를 위한 사회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꼭지고요. 인류 문명의 발달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인권의 신장이다. 블레블레.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신이 겪고 싶지 않은 일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선택의 자유다라는 지가 있고요. 노노에서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서라는 얘기, 용서할 때 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제자 자공이 자공에게 이 말만 실천하면 평생에 실천한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 자체가 우리 지금 현재 법의 근간이죠. 인간의 지금 우리가 뭐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할 때 왜 그게 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서라는 게 근간이죠. 왜냐하면 물건 훔친 자에게 물건을 훔친 도둑에게 너의 물건을 내가 훔치면 좋겠니라고 하면 아마 싫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163페이지에 인권 유린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절에는 범죄에 대한 정화 기능으로 사형제가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문화와 정치라는 문명의 구조가 발전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방보다는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범죄자의 계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던 범죄자들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뭐 이러면서 네. 뭐 사형제 간단히 생각이 나가지고 사형제는 지금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 뭐 해야 된다, 뭐 죽여야 된다, 뭐 아니면 인간 존엄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그 잔인한 피해를 받았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은 그나마 그들한테 위안을 주죠. 이 잔인하게 살해됐던 가족들은 밥도 못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형은 그나마 마지막 위안이다. 영성적 관점으로 봐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아서 균형을 맞추는 행위죠. 그만큼 잔인했기 때문에 사형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성적 관점으로 봐도 균형을 맞추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7페이지에 166페이지에 불행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게 질병을 얻었다거나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거나 갑작스레 불운이 뒤따르더라도 놀라면 안 된다. 수치스럽게 여겨서도 안 된다. 생명이 지속되는 한 언젠가는 육신의 병마가 찾아오고 우리의 이상은 늑갈 낙엽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 자세로 첫째는 불행이 닥칠 만한 상황을 피하고 둘째로는 최악의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계획해 두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만 해도 기분이 언짢죠. 그렇지만 미래 대처 방안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두면 위기 상황에서 허둥대겠지만 분명 도움은 될 겁니다. 167페이지에 혼자 건강해서는 소용없다. 주위에 누군가가 불행과 고뇌라는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근처의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 더불어 산다는 것이 꼭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이러면서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신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네. 우리는 타인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죠. 네. 타인의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뭐 산속으로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진리를 찾겠다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진리를 찾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통을 외면하고 싶은 충동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다라는 엄청난 애고적 욕망일 수도 있죠, 그것도. 168페이지에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전가하는 계획밖에 없다라는 꼭지고요.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을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노동의 대가는 국가와 소수의 정치가와 기업가의 몫으로 떨어지고 노동자에게는 힘든 과정만이 남겨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노동자를 조금 이렇게 조금 하고 부르주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물론 당시의 노동은 되게 처참했잖아요, 환경이. 물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노동계 입장에서는. 각 나라나 각 처한 사항마다 노동자의 삶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다른데, 여기에서 쇼펜하우 이 친구가 말한 건 노동자는 노예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 처참하고 노예에게 모든 게 남겨진다라는 거죠. 네. 169페이지에 노예제도는 서구 사회의 기반을 조성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적 도덕 감성에 어긋나는 개념이다. 하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의 비인간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노예의 복종 없이는 그들의 지적인 삶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네. 결국 노예제도는 지금 현 시대에서 보면 되게 중범죄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중범죄가 아니었어요. 예수나 공자나 석가도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결국. 이런 현자들도 자신이 처한 시대와 당시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환경을 인욕한다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나 공자나 석가가 지금 최고의 현자인데 이런 사람들도 2000년, 2500년 전에 노예제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70페이지에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그들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회적 성취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들의 착취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행위라고 믿는 다수가 존재한다. 네. 뭐 노동력 착취는 성취다. 뭐, 그러니까 대표나 뭐 주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타인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본능적 애고적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두세 명에서 리더만 돼도 그 두세 명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자신의 권위를 발휘합니다, 인간은.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건 수용을 해야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런데. 근데 그걸 최대한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인군자인 거죠. 자, 170페이지에 부자이 자기 기만은 문명 사회가 안고 있는 폐단 중에 하나인데 이보다 더 세상을 암울하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 가난한 자들의 질투다. 부자를 비난하는 표정 뒤에서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가난한 민중의 집단 폭력은 공동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협이 될 것이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하고 투쟁을 합니다만 자기보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도 지어 누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애고적 욕망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타인을 지배하는 욕구가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도인들이나 현자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